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아침 8시 정각입니다. 황우선의 주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성폭행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성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새벽 귀갓길에 여성을 같은 이런 식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이제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박규정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네. 서로 먼저 이렇게 인사하시려고. 동시에. 네. 예. 자, 먼저 그 20대 남성 지난 6월에 새벽 귀갓길에 여성을 성폭행한 거 이거 사건부터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지난 6월인데 새벽 4시 30분입니다. 서울 강북구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27세 된 남성이 심야 시간에 주택가를 배회를 합니다. 배회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성폭행 대상자를 노리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곳에 이제 여성이 지나갑니다. 새벽 4시 30분이니까 인적이 아직은 드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이제 양팔로 껴안고 그다음에 본인이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뒤돌아보거나 반항을 하거나 소리치면 죽인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런 강력한 어떤 그 범죄가 뒤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본인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눅이 든다고 통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한거불능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을 주택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데리고 가서 이제 일회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이제 놓아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다시 확인을 하러 계단을 뒷목을 잡고 끌고 올라가서 확인한 다음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또 다시 추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런 악마 같은 행위를 저질렀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하고 또 다른 사건이 밝혀져 가지고 재판에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아, 또 다른 범죄가 있었다고요? 네네. 다른 건 또 뭡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범죄는 어떤 거냐면요. 이 남성이 27세 된 남성인데 예전에 그 노래 주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주점 웨이터로 근무를 하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접대를 하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된 거예요. 이것도 심야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마치 자기가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전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이 피해 여성을 또다시 그곳에서 이제 성폭행을 하는 그런 범죄가 밝혀진 거죠. 이렇게 돼서 이 두 건이 결국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 범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의 정말 나쁜 죄질이 나쁜 이런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재판부 1심에서 중형 선고 내린 거죠? 징역 7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이제 설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동종전과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긴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필요가 있고 특히 복수의 피해자 2명이 있는 것이고요.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면식이 없는 생면부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번의 이제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하고 끝까지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않은 사실도 이제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됐고요. 특히 이제 재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표현이 쓴 것은 특히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재질이 극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징역 7년으로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징역 7년이 이제 중형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현행 양형 기준 상으로는 중형에 포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잘 안 쓰는데 이제
주는 강간. 요거까지 받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중강간이라고 우리 손정희 변호사 계시지만 네네. 강간과 중강간의 차이는 이제 법리적으로 어떤 거냐면 사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의식을 없거나 예. 아니면 어떤 약품을 이제 수면제 같은 걸 먹어서 이제 뭐 수면을 취하거나 잠이 든 상태거나 소위 말하면 심신이 미약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결국 강간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성폭행 행위를.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 소위 말하면 완력을 쓰거나 힘을 쓰거나 해서 네, 그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면 이게 강간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 중강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 또 심리적으로 미약한 상태,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거나 예. 저항을 하지 못할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용이한 형태로 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인데 이 중강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선에서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보호를 하겠다 그러고 모텔이라든가 자기 주거지로 사실 연예인들이나 일부에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논란이 어떤 논란이 되냐면 화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화간이 무슨 뜻이냐면 서로 합의하에서 관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굉장한 논쟁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술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데 모텔이나 아니면 객실이나 그 주거지에 들어가서 아니 서로 좋아서 대화하다가 성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냐면 과학수사가 이제 등장이 하죠. 이게 어떤 경우냐.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하면 안 해요. 왜냐. 본인이 하게 되면은 허위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피해자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응합니다. 왜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이 진실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태가 이제 과학수사가 인용이 돼서 그게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 인용이 되면서 결국은 이 중강간에 대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재판도 되고 기소도 되거든요. 이런 측면인데 사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주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부분은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강간이라는 게 아직 미수가 아니고 미수라는 건 실패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좀 이 차이를 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양형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적인 그 양형 기준에 비춰서는 징역 7년이면 높은 편이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이제 강간, 중강간 했을 때 3년에서 이제 뭐 4년, 5년 이런 범위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양형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양형 기준 자체를 바꾸자는 움직임이나 회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의미한 판례가 나왔죠. 최근에 우리가 보통 영상물, 불법 음란물 영상물 특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거는 처벌이 되지만 그 성인 불법 촬영문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있어서 여러 개정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불법 촬영문을 보관하고 소지했다라는 혐의로 한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좀 성범죄, 불법 촬영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반적인 추세는 뭐 한 번 다운받으면 영국에서 5년, 10년 이런 판결 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성범죄자를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어차피 주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웃으시겠지만 대본에 없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우리 손정희 변호사 아시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지 않은 그 심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범죄의 그 객체가 사람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구분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이제 성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그 객체가 되는 건데 성인지 감수성이 등장을 한 건 왜 그러냐면 비록 일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위치나 정황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서 심리적인 제압을 가했을 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성범죄를 당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심리 상태를 노출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그 우리 항보선 앵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실제로 CCTV가 굉장히 없을 때 성피해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제 이런 게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죠 또. 이익에 의한 그 간음이나 이력에 의한 간음. 네, 네. 이런 걸 예전에 많이 그 입건해서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추행죄라든가 위익이나 이력에 의한 간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 고소가 되고 그다음에 다뤄지는 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심리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들이 이제는 강제추행이나 어떤 직장 내에서의 추행이나 아니면 노래방이라든가 회식 장소에 이런 피해도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피해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가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또 안희정 지사 이런 케이스 소위 특히 특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예속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행하는 행위 이런 부분도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무조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상당히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죠.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백기종 평론가와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번 유료 문자로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지금 전반적으로 양형도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처벌을 받는 범위도 넓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즘 특히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든지 또 디지털 통한 어떤 이런 영상물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일단 법정형 자체가 개정으로 통해서 훨씬 더 강화된 법정형이 나온 상황이고 양형 기준 자체도 지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성년자 성보 범죄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 보시면은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된 지는 오래됐고 아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도 성인 이후로 이제 유예한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셨다시피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요. 이것은 강화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비정상화가 정상화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받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조두순 사건 곧 출소를 하는데 그때 12년형에 그때는 중형이었거든요. 지금은 왜 그렇게 미약하게 처벌했냐고 하죠.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당근 마켓이라고 했죠. 이게 당근 파는 마켓은 아니고. 당신의 근처가 당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집 주변에 사는 동네 근처에 어떤 물물 교환, 직거래, 중고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사이트죠. 근데 여기 어이없게도 물템 사람 물 인신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당근 마켓이 여자 아이를 이제 출생한 아이를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돼서 이 사람이 아동 매매 미수 아동 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로 입건이 된 거죠. 이게 지난달 16일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또 이 당근 마켓에서 저는 이게 처음에요. 이게 분명히 장난이거나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어그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인터넷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악 영향을 주자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사자가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신이 지난 18일 날 뭘 올렸냐면요. 경남 진주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23세 여성이다. 근데 전신 사진과 자기 신상 정보를 올렸는데 97년생이다. 그다음에 166에 57kg. 꽤 이제 자기의 어떤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이제 묘사를 했어. O형이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는다. 그다음에 성금은 200, 올 50.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일선에서 수사 경험을 보면 조건 만남 같은 거거든요. 이 조건 만남이 뭐냐면 나이 어린 여성들이 이제 성인을 상대로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그런 경향을 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타난 게. 자기 얼굴을 내고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다 올린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누군가가 장난을 치거나 어그로 형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속 기사가 나왔죠. 이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장난을 쳤다. 이제 이렇게 돼서 계정이 삭제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당근마켓에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될 소지가 있다. 네. 예,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이런 게 올라오면 즉각 삭제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사후대책 약방문격으로 내놓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영향을 줘서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지금 높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손정희 변호사께서도 이거 보셨죠? 일단은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거든요. 뭐 불안한 거, 음란한 거, 뭐 성적인 어떤 그런 뭐 정보 같은 경우는 올린 경우에 즉시 삭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가 있는데 당근마켓이 워낙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개인 거래가 올라오다 보니까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사회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판다던가 신생아를 판다던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굉장히 취약성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 당근마켓이 시장에서의 어떤 유통량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경제적 가치에 더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불법 정보가 올라오지 않도록 또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업체 측에서 여러 가지 인력을 배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통위에서도 즉시 제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조금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매매 같은 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놓고 채팅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던가 실제로는 이렇게 중고거래 마켓까지 이런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미성년자들의 접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좀 더 촘촘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라기보다는 주로 또 제보를 통해서 이런 게 알려지기 때문에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단 당근마켓에서 뜬 다음에 이게 또 거의 SNS에서 무한 확산된 뒤에야 이제 이런 건 뭐 이를테면 뭐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각 사이트를 보면은 특히 이제 또 광고 어떤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AI 이른바 그 인공지능 이런 시스템을 많이 요즘 막 가동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업체에서 사실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구동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비용과 인력의 문제를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시장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만큼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은 이런 불법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권고사항에 불과하면 업체들이 안 하겠죠.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소리바다 문제라든가 각종의 이제 포털 사이트 뭐 음란물 사이트 같은 경우에 기소를 하면 방조죄로 기소하면 무죄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에게 불법 정보 차단의 의무를 부과하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차단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입니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근마켓은 그런 뭐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가족, 친구, 지인의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 신체 장기를 판매하는 행위,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 살해 청탁, 폭력을 청탁하는 행위 등을 이제 제재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는 현행법에서 다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그냥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리고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을 즉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또 보니까 이 장애인을 판다는 것도 또 논란이 됐었죠?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출생 그 아이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사실 이 사후 약방문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모니터링이 돼가지고 흔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필터링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상태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 사후 약방문격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나도 해보고 싶고 나도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다 올려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익을 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확산이 되고 특히 가장 문제되는 건 청소년들이 쉽게 이런 데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인 인증 같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이용을 하거나 운용을 하게 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필터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측면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일어난 또 원생 학대 의혹이에요. 네네. 이게 계속 이런 비슷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 이게 CCTV 증거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아이가 평소에 이제 어린이집을 잘 갔는데 어린이집 가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부형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누구네 엄마 아이가 그 반에서 자는 게 낮잠 자는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잠을 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CCTV를 좀 확인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보육교사하고 입회 CCTV를 확인하니까 놀라운 게 발견이 된 거죠. 어떤 거냐.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말 않는 형태에서 학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또 머리를 때리고 밖으로 내보내서 벌을 서게 한다라거나. 근데 4살 아이 같은 경우 사실 어린이집은 6세 아이 연생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근데 4세 아이 정도 되는 애한테 이런 행위는 어른이 생각할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보는 어린 아이들에게 원생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 그 울산 서구 관할에서 이제 경찰서의 수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5년 1월 달에 인천 송도 어린이집 사건 아시죠? 네. 예. 그때 점심시간에 식판에다가 이제 김치가 남은 걸 아이한테 강제로 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뱉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실 좀 체격이 우람한 보육교사분께서 오른손으로 그냥 원펀치를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돼버렸는데 이게 논란이 되면서 전 국민이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영유아 보육 이 관련한 법도 이제 개정이 되고 CCTV가 설치가 됐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수백만의 이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사건이죠. 백규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다가 목이 메이셨습니다. 분노하신 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물도 좀 하십시오. 저기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지금 백규정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백규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그 인천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죠? 네, 개정까지 굉장히 오랜 진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 특히 재원생들의 어린이의 또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붙으면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이 나왔지만 아동학대 끊임없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불을 씌운다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서 영유아보호법 개정됐고요. 지금 모든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웹캠이 설치가 돼서 실시간 보는 곳들도 있고요. 지금은 CCTV를 설치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열람을 요청을 해서 이제 학부모가 보는 시스템인데 한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보관 기간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술은 있지만 그 CCTV가 한 달, 3달밖에 없으면은 그 이전의 학대 행위를 또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 CCTV를 통해서 많은 학대의 증거들이 제출이 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 대책들이 마련되는 점에 있어서는 설치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CCTV 다 이제 의무화 됐지만 또 되면서 또 요즘 또 디지털 장비로 다 이게 원래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관 기간 자체를 이렇게 짧게 하지만 그것 다시 의무화시켜서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1년 전부터요라는 진술을 하는데 이 진술만으로 가지고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항상 기소될 때 보면 CCTV라는 명확한 물증이 있을 때 그 행위만 특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CCTV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CCTV 사각지대도 없어야 되고 보관 기간도 좀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웹캠은 사실은 요즘에 출산율 떨어지고요. 육아 힘들다는 분들 많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서로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좀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예. 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원장님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네. 사실 범죄가 발생해서 본다고 한다면 보겠다고 끝까지 서로의 이제 그건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차원에서는 또 안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만약에 최근에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되면 처벌이 당연히 내려지겠죠? 네, 이제 아동복지법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동 학대로까지 수사가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의 네. 뭐 학대 행위, 뭐 이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이런 게 있거든요. 아동복지법에. 근데 이게 이제 아동 학대로까지 수사를 지금 키워 나가겠다.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모들, 학부형들을 아이들 6살 이하 아이들을 맡겨놓고 얼마나 이런 부분이 접근하게 되면 불편하겠어요, 심리적으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할 때 저녁 때쯤 돼서 아이를 찾으러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우리 선종혜 변호사님도 아들 2분을 키우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있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강력한 그런 어떤 범죄 행위를 처벌을 하는 또 수사를 치밀하게 하는 이런 행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아동들을 하는 이런 어떤 학대 행위는 좀 강력한 그런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죠. 예, 저 손정희 변호사님, 그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요즘 아동학대 관련 판결 좀 경향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처벌이 엄중하게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법조계에서 논의 중에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방임과 유기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당연히 처벌하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문제, 방임하고 유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미약하게, 좀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아동들이 더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백규종 평론가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칠 시간 됐습니다. 잠시 4부에서는요.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과 대구, 경북 지역 주민 직접 연결해서 그곳의 여론 그리고 의견들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딱 3분만 기다려주십시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국무총실 산하 검증위가 사실상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했죠. 정치권에서 물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작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서홍명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홍명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검증위 그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처구니 없다고요? 예. 불과 4년 전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이 협약해서 남북권 신공항을 세계적인 그 항공 용역 회사인 파리의 ADPI 회사에 의뢰해서 판단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일거에 뒤엎고 그 약속을 갖다 저버리는 그런 검증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서홍명 위원장께서 이렇게 좀 파악하신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 뭐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고 지금 4년이 넘게 지난 사이에 김해 신공항에 그 제일 1등 그 판정을 받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산멸되고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금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덕도 신공항 신속건설 지금 방향을 잡고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법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조사해보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어디 평점에서 제일 꼴찌를 했고 예. 그러니까 태풍에 지나가는 그런 장소고 예. 연중 안개도 많이 끼고 아마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별로 없을 그런 판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예. 아마 특별법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저희의 저변에는 네.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구 경북은 얼마 전에 8월 27일 날 통합신공항 이제 최종 이전 부지 확정이 돼서 예. 이렇게 건설을 지금 놔두고 있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으니 당혹스럽게 그지없고 또 그러면은 국가 시책이 그것도 전부 국비로 지금 10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인할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서홍명 위원장께서 정치적 목적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4월에 부산 시장 보궐선거.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선거나 곧 다가올 대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목적이 없다라면은 정말로 이번에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위원들도 누가 했는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발표도 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용역 회사에서 검증됐던 그때와 아주 판이하게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거는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고 다분히 그러면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5개 지자체장이 협약했던 내용을 한 번도 사전 상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도의를 지나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김해신 공항을 예정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하고 국가가 그렇게 한번 정했고 예. 저희들도 국토부에 확인한 바 다시 수용해서 검토를 할지언정 네. 그렇게 변화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예. 작년에도 그로 인해서 국토부에 찾아가서 담당 실무 책임자들한테 그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또 국가가 정했던 이런 부분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으며 정하기 전에 그러면 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문제가 있다라면은 네. 이건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고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힘의 논리인데 그거는 저는 참 가늠하기 힘든 그런 경우를 보고 있다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가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원점 재검토라면 그렇더라도 김해신 공항이 맞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김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친다라면 네. 사실은 객관성 있는 조사 기구와 네. 또 5개 지자체장이 다시 만나서 네. 그때와 마찬가지로 협의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예.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그런 입장을 쓸 수 없는 가덕도 신공항을 그렇게 정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는 네.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홍명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후 공동 상임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서홍명 집행위원장 인터뷰 들으셨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김해 신공항 백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구 경북 쪽의 정치권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네. 오히려 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예. 특히 수도권과 대구 경북 언론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지금 반발이 심한데 네. 김해공항 신공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증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기술적인 한계나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한계가 드러났고 경제성마저 지금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마음이 좀 그가더라도 이렇게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김해공항 확장한 이 백지화가 된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예. 이제는 조금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부경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이나 이런 언론들 통해서 우리도 무조건 이렇게 그가기보다는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을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검증이 발표 이후에요. 네. 이지후 대표께서 파악하시는 주민들 뭐 의견, 뭐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경은 담긴 입장이죠. 굉장히 2016년 그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발표 이후에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불경 시민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어쩌면 백지화되면서 굉장히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입장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동남권의 관문공항 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다들 좀 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 대표님 잠깐만요.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의견 주신 분이 계시는데 8736번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된 걸 가덕도로 바꾸려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다. 이런 의견 줬습니다. 대표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관문공항 자체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항공 여객 수요의 폭증에 대처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 롯데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129명이 사망을 하였고 그 사망자 중에 우리 국민은 111명이 사망을 하였거든요. 이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던 김해공항 확장 시에 산을 7개를 또 절취해야 되는 부분 등 이런 거에서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에 기준에 잣대로 해서 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띤 결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이건 안전성에 시민의 안전이 달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이번 결정이 좀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까? 지역 그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당대표 시절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5명만 당선시켜주면 동남권 관문공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실제 5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만큼 800만 시민들의 이 불경 시민들의 염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약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또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 지금 부산에서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부산 보궐선거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두가 함께 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에 유리하다는 어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이런 거는 아마 있겠죠. 동남권 관문공항 김해공항 확장하는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덕 신공항이라는 입지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다시 예전과 같이 표류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정이 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아예 표를 찍지 않는다든지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대표님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해주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가덕도 신공항에 가덕도 노무현 구치공항 이렇게 이름 붙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많은 그 시민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입장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지금 내용들을 보더라도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르샤바에는 쇼팽 공항도 있고 파리에는 드골 공항이 있습니다. 이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은 예전에 2002년 도태산 사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새로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그 지시를 내리셨고 위험하다. 그 지시를 내리셨고 추후 동남권 관문공항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그랬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어찌 보면 이것을 처음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유지를 담아서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막연히 해보고요. 꼭 뭐 못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페북을 봤습니다. 보고 지금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걸 릴레이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SNS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름을 또 공모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름을 공모해서 또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상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입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주 기자 오늘도 다리를 절면서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가벼운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토트넘 선수 무사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되지 않았을까 마음 졸였는데 다행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마음을 졸였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음성이 나왔다는 발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음성 나왔다, 이렇게 따로 발표는 안 하고요. 토트넘 구단 SNS에 손흥민 선수 훈련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트레이드마크인 해맑은 미소로 뛰는 인증샷 있고요. 동료인 오리의 시스코와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Getting set for City. 맨시티전을 위한 준비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A매치 다녀온 선수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내야지 팀에 합류할 수 있거든요. 훈련에 무사히 나섰다 이거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 이런 방증이 될 테고요. 앞서 사실 카타르전에서 음성 나온 황희찬 선수가 확진이 됐고 코로나 골 세레머니 때 손흥민, 황의조, 남태희, 이재성 이런 선수들과 포옹하면서 좀 불안하다 했는데 한시름 났습니다. 일요일 새벽 맨시티 경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벽. 네, 토트넘 이제 구단 보면 사진 먼저 올리고 이제 낮에 보면 다시 영상까지 올리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로 또 팬서비스도 했다고 하던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0월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하. 네, 리그 전체 10월의 선수인데요. 10월의 선수. 네, 트로피 들고 이제 팬들과 라이브로 트위터에서 Q&A 시간 가졌는데 사실은 경기 소감 어떻냐 이런 딱딱한 인터뷰가 아니라 좀 인간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팬들이 없어서 뭐가 제일 아쉽냐 한 팬이 물어봤더니 이겼을 때 함께 환호하고 졌을 때 함께 실망했는데 그걸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 팬들이 얼마나 보고 싶냐 1에서 10으로 표현해달라 그랬더니 1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었네요? 네. 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많이 보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좋아하는 가수는 BTS, 추천하는 음악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했고요. 다이너마이트요? 네. 한국 영화로는 기생충 추천하면서 이거 오스카상도 탔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토트넘과 재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현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모리뉴 감독과 함께하는 건 아주 환상적인 일이다. 즐기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사실은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은지 기자 출연하니까 또 바깥쯤 박주만 PD가
이런 자꾸 메시지를 주나요? 조은지 기자 출연하니까 유튜브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가 또 확 늘었다고. 이것도 그런 말씀 해가지고 저의 이 소식 전달하는 게 자꾸 짧아져서 마음이 너무 그래요? 급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한창인데, 네. 뭐 이제 두 팀 말고 나머지 팀들은 뭐 또 재정비 한창이라면서요. 그렇죠. 다음 시즌에 빨리 또 꾸려야겠죠. 어제 LG의 류지현 감독의 취임식 기자회견 열렸습니다. 27년 동안 LG 유니폼만 입은 LG의 프랜차이즈 1호 감독인데. 27년. 네. 그러면 1994년에 그렇죠.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장 앞에 화환이 기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우윳빛깔 우리 감독님 꽃길만 걸으시길, 오빠한테 낚여서 27년째 LG 팬 일동, 이런 화환이 와서 기자들이 재밌다 하면서 많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94년에 LG에 입단해서 신인상 탔고 뭐 김재현, 서용빈 이런 선수들과 신인 3총사 돌풍 일으키면서 LG의 통산 두 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그때 일궜었죠. 그 해 끝으로 26년째 챔피언을 못 올랐습니다. 류지현 신인 감독은 재밌고 신나게 야구했고 이젠 그걸 팬들께 돌려드리는 일만 남았다. 많이 웃을 수 있게 즐거운 야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재벌 총수하면은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굉장히 대단한 또 야구 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광이 맞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이분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어제 그 얘기를 또 류지현 감독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롤모델이나 스승이 아니라 뭐 그룹 회장을 언급하는 게 좀 낯설 텐데 야구 사랑이 워낙 남달랐다 하면서 94년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방문해서 올해 우승하면 이술로 건배합시다 했는데 그때 우승을 해서 실제로 그 소주를 나눠 마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도 다시 우승하자 하면서 소주를 담아놨는데 25년째 그 특산주를 마시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구본무 회장은 또 98년에는 출장 갔다가 롤렉스 손목시계 사와서 당시 가격 8천만 원짜리였어요. 한국 시리즈 MVP한테 이거 준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사실 우승팀에서 MVP 나오니까 올해 우승하자 뭐 이런 뜻이었겠죠. 하지만 2002년 준우승 끝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 밟은 적이 없고요. 역시 22년째 잠실구장 금고 속에 그 롤렉스 시계가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감독 1호 감독이 어제 그 구본무 회장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뭐 우승하겠다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롤렉스 시계 또 이 소주 지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한국 시리즈 3차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오늘이죠. 1대1로 팽팽한 상황에서 NC는 라이트, 두산은 최원준 선발로 냅니다. 쫄깃한 대결이 계속 이어졌는데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주말새 아침 황출세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